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이 히틀러라는 인물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히틀러가 이제 남모르는 재주가 하나가 있었어요. 단순한 단어들을 쓰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한 거죠. 그거 외에는 마땅한 게 없어요. 굉장히 너무 각박하시는 너무 짭니다. 독일의 원래 땅을 되찾으면서 영토 되찾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소련 침공을 할 때 뭘 내세우냐면은 인종주의를 내세워요. 거기서 이제 일관성이 없어져요. 히틀러가. 근데 왜 이때 핵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핵무기 개발이 있었고 로켓 개발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성능이 좋았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핵을 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매너연구소의 서울광입니다. 중동 현대사를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황대 유로매너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윤용선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또 현대사를 전공하신 우리 윤용선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이고 이 히틀러라는 인물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히틀러 어떻게 그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인물이 된 걸까요? 그 히틀러는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히틀러가 태어난 고향은 강 건너면 독일이고요. 강 하나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다 말하기가 좀 뭐한 원래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인데 화가가 되고 싶었고 이제 미대 지망생이었고 그래서 동쪽에 먼 빈까지 가서 이제 유학을 청혼의 꿈을 품고 갔었죠. 네. 근데 이제 낙방을 하고 재수생 생활을 하다가 이건 이제 캐리어라는 게 마땅히 내세울 게 없었어요. 뭐 책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림을 주로 그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군에 입대를 하는데 하사관으로 입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히틀러 개인의 그 캐리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력이 돼요. 거기서 이제 독가스 때문에 눈에 부상을 입고 제대를 하고 나와서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그 당시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참전 용사들 그 집단 그들의 결속력은 대단했어요. 아, 1차 네. 대전에 참전했던 독일 용사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그런 참전 용사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은 히틀러는 이제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이렇다 할 만한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환영을 받고 근데 히틀러가 이제 남모르는 재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 친구들 얘기로는 그 얘기를 해요. 히틀러가 뭘 이제 얘기를 참 잘한대요. 저 신화 얘기나 뭐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어린애인데도 굉장히 과장되게 극적으로 잘 살린다. 예. 아. 예. 그런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참전용사 그룹에 와가지고 그때 뭐 한참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할 때였거든요, 독일이. 뭐 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상자 하나 올려놓고 거기 서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은 당장 폐기 처분해야 된다. 뭐 각종 이제 선동들을 막 할 그럴 때인데 히틀러가 거기에 재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당내에서 빨리 입지를 붙이죠. 그거 외에는 마땅한 게 없어요. 굉장히. 너무 각박하시는 너무 짭니다. 좀 많이 해주세요. 경력이라고는 이야기 잘 살리는 거. 아주 연설할 때 보면 단순한 단어들, 뭐 어려운 단어들 본지 자신이 그런 걸 이제 몰랐을 테고 단순한 단어들을 쓰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한 거죠. 정치가들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중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군대 갈래다 못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처음서부터 독일로. 왜냐하면 이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히틀러가 살았을 당시에는 소독일로 통일이 됐잖아요. 오스트리아만 빠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히틀러가 38년에 오스트리아 합병을 할 때 본인한테는 아주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일의 그 마지막 퍼즐이 하나가 빠져 있었잖아요. 1871년 독일 통일은 오스트리아가 빠진 통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히틀러가 이제 38년에 그 퍼즐을 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빈에 가서 금유환영을 해요. 영웅광장이라고 거기 서가지고 이제 그 연설을 하죠. 그때 뭐 오스트리아 합병을 할 때도 선거를 해요.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근데 거의 뭐 만장일치로 합치자. 그러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서로 간에 이런 경쟁 심리가 사라예보의 총알 한 방으로 축발이 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친다면 2차 세계대전은 별 볼 일 없던 히틀러라는 사람이 인정도 받고 아, 내가 이거 이야기 잘 살리는 하나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성공도 했고 오스트리아를 통일까지 했습니다. 제국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왜 전쟁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지나간 말처럼 나와요. 이제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불만. 네. 근데 베르사유 체제가 굉장히 결정적이었죠. 1919년 6월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1920년 2월에 나치가 뮌헨 그 브로이하우스 2층에서 이제 창당을 해요. 거기에 25개조 강령을 내세우는데 1조는 뭐 독일 민족은 단결하고 그건 이제 의미 없는 얘기고 바로 밑에 2조에 뭐가 나오냐면 베르사유 조약은 무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치는 창당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베르사유 조약을 이슈로 해서 나온 정당이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무효다. 그러다가 33년에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 9월 1일 날 폴란드 국경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개전일인데 나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 1920년 창당을 할 때 발표했던 공약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요. 네. 베르사유 조약은 무효다. 과하게 얘기하면 탱크 만들지 마, 네. 배 만들지 마, 비행기 만들지 마. 그냥 경찰력 정도만 유지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영토. 영토는 여기로 절대 넘보지 마. 영토를 이제 엄청나게 뺏어가지고 폴란드한테 줘버리죠. 국토가 이렇게 분단이 돼버리죠. 그러면 단순히 제재를 넘어서서 저건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거죠. 베르 조약을 깨려면 우리가 침공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죠. 그러니까 9월 1일 날 폴란드를 제일 먼저 침공한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서프로이센, 그다음에 북슐레지엔, 포젠, 단지시 그 지도 자료를 보시면은 엄청 큰 땅이에요. 그래갖고 독일의 영토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동프로이센하고 본토하고를 이걸 뚝 잘라갖고 폴란드령으로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19년 6월에 이제 협정이 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베르사유 협정이. 근데 5월에 언론을 통해서 그게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독일이 난리가 나요. 그 과정이 딱 지금 러우 전쟁과 똑같네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원래 영토를 나는 그냥 가는 거지.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전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나토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면 그 크림반도를 뺏긴다는 소리인데 그 절대 용납 못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영토를 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물론 그냥 2%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독일의 원래 땅을 되찾으면서 네. 정말 쉽게 갔잖아요. 거기까지. 예. 그럼 베르사유 조약 깼잖아요. 영토 되찾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년에 베르사유 조약의 주체가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침공을 했고 또 프랑스도 그냥 넘어가요. 프랑스는 이제 그때 이념적으로 이제 분열이 돼 있었어요. 좌파들하고 파시스트들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금방 집어먹고 소위 그 비시 정권을 세워주잖아요. 히틀러가 패탕 원수한테 한 절반을 떼어주죠. 파시스트들이에요. 국가 하나 세워서 정부 세워서 잘 운영해 보시라. 그리고 이제 대서양 쪽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 침공하고 영국 침공까지도 명분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반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교육이 거의 안 돼 있거든요. 나치즘과 파시즘이 완전히 다른 독일 버전이죠. 파시즘의 독일 버전이 그냥 나치즘이에요. 원래는 이제 프랑스 파시즘, 뭐 이탈리아 파시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도 독일 파시즘이죠. 근데 그냥 독일은 그냥 정당 이름을 따다가 그냥 우리가 나치즘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파시즘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반자유주의라고 한다는 건 국가 전체 명령에 그냥 다 따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 학기 강의해야 되는데 대학 1학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제 19세기, 20세기 초 때 세기 전환기 때 전 유럽이 파시즘 홍역을 알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가 많은 한계를 노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회가 극도로 분열을 하고 거기다 또 사회주의 노동운동까지 가세를 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의 자유라는 게 사실은 부르주아들의 자유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파편화돼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그 전에 파시즘의 원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반계몽주의적인 낭만주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게 인간에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성을 가지고 신의 권위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제대로 하든지. 근데 실제로 계몽주의가 뭘 하는데 보니까 다 믿업지 않은 거예요. 산업혁명기 때 영국에서 그 맨체스터 캐피탈리즘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냥 과거 전근대적 농촌사회보다도 못 살잖아요. 피를 쫙 빨아야죠. 네. 이런 걸 가지고서 계몽주의가 어떻고 합리성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본 거죠.
인간을 자유롭게 두면 이건 복잡해지고 지들 먹고 사는 이기적인 행동들만 계속해서 하니까 그렇죠. 무슨 인간이 이성을 갖고 낭만이 있어. 다 필요 없어. 진짜 신의 뜻에 따라서 고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인 거네. 그거죠. 아.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사회가 오히려 이상적인 사회였다고 낭만주의자들이 봐요. 절대 인간은 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의 권위를 뭐 이성을 가지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니까 인간들이 이제 까불대는데 그게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이 있는데 파시스트들은 과학기술 문명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는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시즘이 어떤 이념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솔리니. 무솔리니죠. 네. 무솔리니는 원래 마르크스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도 특히 이제 북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도 산업화 경험을 하거든요. 거기도 엄청난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병, 이 혼란, 분열 이것을 극복하는데 과연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해결책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아하.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계급 투쟁을 해갖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면은 여기 이제 모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뭔데 이성적이지도 않고 지들 이기적이기만 한 인간들한테 이 노동운동으로 이것을 사회주의로 다 통합을 한다고 해도 그 뒤는 답이 없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르주아들을 제압하고 과연 그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가? 그걸 한 20, 30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이탈리아 사회는 계속해서 분열,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통합. 그러면 왜 이탈리아가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통합이 돼야 되느냐? 민족이에요. 아, 민족. 예. 계급을 내세우잖아요.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계급은 이것은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계급은 거예요. 나눠져 있으니까. 계급 이기주의고 이 자유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라는 거예요. 파시스트들이 볼 때는 프롤레타리아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계급하고 싸워서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보죠. 이게 사회 전체의 이제 이익이잖아요. 근데 파시스트들이 볼 때는 그거는 하나의 집단, 프롤레타리아는 산업 노동자라는 집단의 이익이지 네.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는 여러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모든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을 가진 집단들이 공동분모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이에요. 민족이구나. 그래서 민족을 내세우는 거죠. 지금 이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주의는 네. 노동자 계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것도 분열이다. 예.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는 건 민족이다. 이 민족으로 뭔가를 우리가 통합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가 네네. 파시즘의 기본 성향이고 이것의 독일 버전이 나치즘이고 나치즘이죠. 와 반백년을 살면서 파시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건 오늘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예. 히틀러는 지금 베르사유 조약도 어느 정도 깼고 그리고 이룩하고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룩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된 건 이 나치즘을 퍼뜨리기 위해서예요.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말이 옆으로 네네. 샜는데 프랑스 침공까지도 이제 이해가 가죠. 베르사유 체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네. 거죠. 근데 40년에 또 8월에 영국 침공을 하고 41년에 소련 침공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련 침공을 할 때 뭘 내세우냐면은 인종주의를 내세워요. 거기서 이제 일관성이 없어져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베르사유 체제까지는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독일이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국민들이 다 불만을 가졌으니까. 네네. 근데 소련 침공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레벤스라움이라고요. 독일 아리안의 그 생활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근데 서쪽은 땅이 없고 동쪽은 땅이 넓은데 거기는 열등한 슬라브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의 개체수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등한 민족의 개체수가 늘어나 버리면 인류는 하향 평준화가 된다. 무섭다. 개체수래. 그래서 나치가 그래서 고고학과 참 연관 많이 되는 게요. 히틀러가 그 아리안주의를 내세우는데 원래 아리안 그 내세운 건 영국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원래 페르시아나 아마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현명한 사람들을 의미한 것 같다가 자기네들이 얹어가지고 영국 것도 뺏어와서 그 아리안이 자기네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열등하게 맞습니다. 보는데 아마 그리스나 로마가 볼 때는 그냥 게르마니아나 슬라브나 어차피 다 이제 그런 그 소련 침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체제에서 나치즘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나라가 바로 소련 침공인 거군요. 전쟁의 명분만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나치는 거기 25개조 강령에서 1920년 창당시 강령에서 그때 유대인을 벌써 언급을 해요. 그때부터 그 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독일 사회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질적 요소인 거예요. 알박기가 돼 있군요 지금 독일에. 예, 일단은 뭔가 이렇게 잡티가 들어있는 거죠. 순수하게 독일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가 또 그거만 본 건 아니고요. 단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왜 독일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됐는지 아느냐. 보면은 이제 근대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예술계, 뭐 아방가르들이 있잖아요. 연극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요. 그들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레거시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해방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쪽에 보면 아방가르드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히틀러는 이제 미술 지망생인데 완전 고전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회를 저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근대라는 그 커튼 뒤에 숨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저것들은 퇴폐적인 것들이에요. 퇴폐 예술. 근데 그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를 다 망치고 있고 그 인간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죄다 망치고 있고 근데 그게 더 나아가면 뭐냐면 유대인이 세계 지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시온 거기까지 의정서 들어가요. 나옵니까? 시온 의정서? 히틀러가 예. 미드에 안 떨어졌으면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억하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떨어졌는데 예술가 이쪽은 유대인들이 잘하니까 열받아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뭐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도 태평양 전쟁만 가지고 1년이 넘게 막 방송할 정도로 너무 방대하니까 거기서 일단 락을 짓고요. 영화 혹시 발키리 작전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다들 보셨어요? 톰 크루즈.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한 다음에 네. 히틀러를 암살하겠다 이 영화죠? 네네. 진짜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 암살 음모가 있었고요. 그게 제일 컸고 조직적이었고 그러니까 암살 시도는 몇 번 있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히틀러가 운도 좋기도 했고 심지어는 저것도 한 번 시도도 있었어요. 자살폭탄 테러. 직접 가서 자기도 죽으면서 하려고 막 일정이 바뀌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볼프 샨츠 거기서 슈타우펜베르크가 한 요 발키리 작전 있잖아요. 무슨 기둥 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두고 나왔는데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발키리 작전이란 게 어떤 거였는지 간략하게만 좀 그게 말씀해 이제 주신다면. 역사책에는 발키리 작전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그게 새로 만든 건지 실제 자기들끼리 작전명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가 44년 7월인데 그때가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6월에 시작되거든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이기거든요. 몇 달 동안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전황이 이제 완전히 독일이 이제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쟁은 이제 독일이 지겠구나.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43년 2월이고 그 다음에 44년 6월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군부가 완전히 이건 이제 끝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서류 가방에 거기다 폭탄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회의장에 와서 거기다가 어디다 놓고 나가버리죠. 근데 그게 터졌어요. 네. 그 방에 있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건물 뭐 구조 때문에 하여간 용케 살아났다고. 폭탄이 터져 나가는 파편의 방향이 비껴갔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히틀러만 살아남아. 히틀러는 부상만 당했어요. 그리고 그 슈타우펜베르크가 이제 약간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신망받는 군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히틀러를 접견할 때도 이런 수색 같은 걸 훨씬 더 덜 받았다고 또 이야기 됩니다. 정말 운 좋게 히틀러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다간 아예 그 자리에 안 간 적도 있고 또 뭐 터졌는데도 또 뭐.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히틀러는 1년도 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의 패망은 정해진 수순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히틀러를 암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일이 있었을까요? 휴전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밀고 들어오는 독일이 점령당하지 않게 그냥 바로 여기서 휴전을. 군인들이 볼 때 이 싸움은 진 싸움인데 이제 이 싸움을 지속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들 병사들만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력의 낭비고 국토가 그만큼 피폐해지고 근데 히틀러는 그때 거의 광적으로 이제 계속 전쟁 지속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워라. 그리고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리안족은 우월한 인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월한 인종이 전쟁을 했는데 왜 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정말 잘못 알았다면 우리는 살 가치도 없다. 아, 다 죽어야 된다. 알고 봤더니 슬라브가 더 우리보다 우등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리안 다 죽어야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요, 야심이 너무 망상이 컸던 게 사실 히틀러가 이슬람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히틀러가 뭐 공식 성상에서 이슬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 측근들이 나중에 다 증언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732년에 무슬림 군대들이 와서 올라오다가 지금의 프랑스 쪽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패배를 하면서 이슬람의 그 유럽에 가는 길이 막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푸아티에 전투. 예, 뿌아티에 전투. 그 만약에 거기서 지지 않았으면, 프랑크한테 지지 않았으면 전 유럽이 무슬림이 됐을 거고 우리 게르만족도 무슬림이 됐을 거고. 아하. 그런데 이슬람이 좋은 게 있다. 기독교는 굉장히 약한 종교다. 기독교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종교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리 게르만 민족의 딱이다.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이 그걸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합한 종교라는 거죠. 예. 이슬람교가.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선이 되면서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를 탄압하고 막 이게 이런 느낌으로 네. 히틀러는 이슬람이 국교에는 딱인데 딱인데 우리 게르만 민족한테 딱인데 아.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을 텐데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사실 스탈린이 별로 히틀러를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괜히 건드렸잖아요. 자기는 2등이라면은 2등이 3등이랑 또 싸움 건단 말이죠. 2등, 3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1등한테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는 의외로 중요한 때는 이 사람이 논리적이지가 않고 상당히 그 감성적이었다. 그걸 군부들이 문제 삼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가 결국에는 타타르의 대장이 될 거라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저 에르빈 로멜이라고 있잖아요. 왜? 네. 저 사막의 여우라고 네, 하는 네. 로멜이 그 사건에 연루가 돼요. 아 그래요? 이 슈타우펜베르크가 로멜을 찾아와서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장군이니까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설이 좀 그건 분분한데 히틀러를 제거하고 나면 그 총통을 대신할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멜한테 그걸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설은 아니에요. 네. 근데 로멜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는 그럴 수 없다. 군인으로서 그거는 옳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를 맡을 수는 없다. 그리고 거부를 했대요.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히틀러가 군사 작전을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군인으로서 그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히틀러는 나도 동조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그런데 나를 추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군인으로서 그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사를 해보니까 로멜도 만난 게 드러난 거예요. 로멜은 거기에 가담을 분명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도 로멜을 좋게 봤어요. 좋게 봤는데 이거는 암살에 가담을 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살하라고. 아, 명예롭게. 로멜한테? 그 불러다가 사형장에서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딴 사람들 다 총살 시켰죠. 네. 근데 로멜한테는 자살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안전은 책임을 지겠다. 이거는 이제 당신을 리스펙트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다. 로멜이 이제 청산가리 먹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런 또 비사가 있어요. 그거 영화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는데. 자살을 안 시키고 총살시켰으면은 롬멜을 따르던 사람이 군인들의 3분의 2 이상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자기가 금방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수도 감추고 아하. 그냥 저기 전쟁 작전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해서 성대하게 장례를 쳤다라고 해주면 그게 이제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왜냐면 롬멜이 가담했다는 걸 알려지는 순간 이게 전 독일군 공인 예. 히틀러는 죽일 놈이 돼버리니까 아, 롬멜마저 리스펙도 있지만 예.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롬멜마저 등 돌릴 정도면 말 다 했다. 약간 그런 느낌. 로멜이 굉장히 그 신망이 있었대요.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군부 내에서도 그렇고. 독일이 전쟁 패망 이후에 사실 소련에서는 기술자들과 장비를 엄청 뜯어갖고 미국은 브레인들을 엄청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핵 기술부터 ICBM 등등의 엄청난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때 핵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핵은 핵무기하고 로켓 개발이 이제 두 개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냉전 때 보면은 왜 미국은 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아예 한번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이제 막 서둘러서 개발을 해서 꼭 4년 후에 49년 8월에 이제 원폭 실험에 성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무기 개발을 할 때 그 두 축이 있었어요. 핵무기 개발이 있었고 로켓 개발이 있었는데 핵무기 개발은 사실은 그렇게 앞서
앞서 있지가 못했어요. 39년 아마 4월인가 그 개전하기 몇 달 전에 독일 말로 우란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라늄 프로젝트 명칭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일 책임자가 누구냐면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네. 그저 양자 물리학으로 왜 노벨상까지 네, 받은 네. 사람이죠. 하이젠베르크를 거기 책임자로 앉혀가지고 우라늄 프로젝트를 39년 4월인가 아마 그걸 시작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진척이 안 돼요. 지지부진해져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를 좀 찾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분열을 할 때 핵 분열 반응을 제어하는 기술을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막 정신없이 39년 폴란드 침공, 40년 프랑스, 영국 침공, 41년 소련 침공 이러니까는 이 개발이 이게 중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등한시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다 이겨나가고 있는데 괜히 핵을 어디다 떨어뜨리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승패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를 때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탈린그라드 전투 43년 한 초쯤 되면은 대충 분위기가 이제 잡혀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히틀러 자신이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었대요. 없었고, 그런데 그 V2 개발, 로켓 개발은 진척이 잘 됐어요. 네네. 잘 돼가지고 V1하고 V2로 갔는데, V1은 원래 이제 크루즈 미사일, 저기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그거고 이 V2 같은 경우는 탄도 미사일이에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근데 기술적으로도 V2는 대단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탄도 미사일이고 요게 지상 한 90km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리고 이제 사거리는 한 300-400km. 그 런던에도 많이 떨어졌대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실전 배치된 게 상당히 늦었어요.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요. 그러면 완전히 가세가 기운 다음. 예, 9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이제 전쟁 말기 때. 그래도 이게 말하자면 이름이 이제 페겔퉁스와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무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성능이 좋았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안 됐냐면은 그러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대요. 탄도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게 그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핵을 실으면 어디 떨어지던 간에 어마어마한 피해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관심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래서 하이젠베르크 우라늄 프로젝트 팀은 영국이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팜홀이라고 캠브리지 근교 쪽에 어디 저택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원래 거기가 영국 스파이들 양성하는 그 네. 시설이었대요. 네. 근데 종전 후에 그 프로젝트 팀을 10명인가를 붙잡아가지고 구금을 한 거예요. 하이젠베르크 포함해서 구금을 해놓고 거기다가 집에다가 온통 도청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이걸 알고 있나를 이제 정보를 빼내려고. 네네. 근데 그 도청장치를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이제 원폭 터진 네네. 게 라디오 뉴스로 방송이 됐는데 그걸 들었대요. 프로젝트 팀들이. 근데 그 하이젠베르크는 굉장히 놀라더래요. 그걸 했다고?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될 리가 없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건데 그걸 했다고? 그래서 진짜 이제 그게 터져갖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핵무기 개발에서는 뒤졌었구나. 근데 이제 V2 팀은 거기에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팀들은 이걸 직접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팀들은 다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불러요. 그래갖고 폰 브라운은 그 아폴로 그 세턴 로켓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갖고 아폴로 우주팀에 거기서 또 책임자를 하죠. 나치 사람 중에서요. 나중에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망가서 성형수술한 사람 없습니까? 아이크만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뭐 봅니다. 핵심 세력들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전장을 우리가 알면 이미 잡혔겠죠. 근데 그 아이시만이 이제 그 SS 중령이었잖아요. 그때 군복 입고 찍은 사진하고 저 예루살렘 재판할 때 사진을 보면 다르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안 했어요? 좀 수술? 젊어, 아유, 왜 그래요? 젊어 보일 뿐이에요. 아, 제가 좀 오바했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서 히틀러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살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안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안 재밌는 얘기가 죽었다. 있습니다. 소련 붕괴되고 났는데 독일 슈피겔지에서 아주 쇼킹한 문서를 하나 찾아갖고 어허.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서가 뭐냐면 안드로포프가 KGB 의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드로포프가 서기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근데 그때가 1970년인데 안드로포프가 문서를 하나 명령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블랭크가 무지하게 많아요. 안드로포프가 직접 쓴 거죠. 연필로. 타자 수도 알면 안 되니까 전부 블랭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자기가 써요. 근데 그걸 슈피겔지가 어디서 입수를 해갖고 이제 전면을 해서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문서가 뭐냐면 70년에 빌리 브란트가 이제 동방 정책을 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서독하고 동구권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KGB에서 뭘 우려했냐면
45년에 그 히틀러 벙커에서 소련군이 제일 먼저 여기 당도를 해요. 이게 동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베를린에 있는 히틀러 벙커를 처음 접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신이 그 괴벨슨의 식구가 7명, 그 다음에 부부에서 9 시신이 이게 타담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벙커 밖에서. 네네. 벙커 안에서 태울 수는 없잖아요. 타담한 건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괴벨슨은 머리통이 희한해요. 그 약간 짱구예요. 그래갖고 괴벨슨이 옆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괴벨스예요. 어허. 근데 히틀러는 정면을 찍어놨어요. 정면을 찍어놨는데 코스염도 약간 있고 근데 히틀러는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사진이에요. 맞아? 이런 느낌. 네. 그런데 그 소련 측 발표에 의하면은 그 시신들을 9구로 수습을 해서 그것을 막데부르크라고 있거든요. 동독 지역에. 그 소련 점령 지역에 막데부르크에 거기 소련 사단 병력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그 KGB 분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주변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 타담한 시신을 가져다가 거기다 땅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안드로포프가 70년에 거기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파서 완전히 소각을 시켜서 이제 없애버려라. 무관 참시네.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동독 정부에게 그 소련군 주둔 저기를 넘겨주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동서독 관계가 이제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네오나치들의 성지, 히틀러의 시신이 어디 있다라는 거 알면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저 오사마 빈 라덴 시신도 못 모르잖아요. 찾죠. 네. 바다에다 버려 수장했다는 소리만 나오고 그게 이제 성역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파서 그것을 없애라, 화장을 해가지고 없애라 그래.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엘베강이라고 있어요. 그 막데부르 근처에 거기다 갖다 이제 뿌렸다는 설이 있고, 이제 음모로는 꼭 있죠. 어딘가에 묻혀 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은 기록 보존소에 있는데 아주 그 중요한 걸 넣어놓는 뭐가 있대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근데 거기에 히틀러의 두개골이라 그래갖고 총알 구멍이 요만큼 난 뼈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에다 싸가지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뭐 머리에 총알 맞은 두개골이면 한두 개예요? 그 뭐 그거 DNA 분석을 할 수 있죠. DNA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허락을 안 하고. 생존설 내진 자살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네. 소련이 개입됐기 때문에 네. 음모론이 싹트기 좋은 데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서양의 황색 저널들이 하면은 소련에서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 소스가 분명하지 않아도 뭔가 있었을 거야. 아, 비밀이 하면은 통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히틀러의 그 뼈를 구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만 여자였다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모론의 희생이 돼도 검증을 못 하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에 한번 그 소련군의 상황을 본다면은 소련군은 사실 본인들도 거의 이제 죽을 똥 살똥해서 베를린까지 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없애고 이런다기보다 진짜 주먹국으로 다 베를린을 접수했었고 또 미국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쟁심도 있었는데, 그 당시 스탈린의 명령이 뭐였냐면 무조건 히틀러의 것은 다 없애버려라였고, 근데 현장에서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뼈가 섞여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벨스를 비롯해서 지하 벙커의 수많은 뼈들, 어떠한 것이 히틀러이고 그의 부인이고 다 동정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없애버리기도 했고, 기록도 다 산실되어 있고, 그 와중에 수백 개 수천 가지의 루머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생존설을 만들어낸 게 KGB라는 말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 이제 혼란스럽게 했다. 예, 그거는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사방 사람들을 가장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템이 그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동 쪽에서는 그 히틀러가 네탄야후 때문에 한번 다시 살아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과연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히틀러 작품이었냐? 근데 네탄야후 말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1941년에 거기까지 갔어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세우려고 하는 아민 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독일 쪽으로 가서 붙거든요. 영국한테 배신감 느껴가지고 41년 히틀러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네탄야후 총리가 하는 말이, 그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쫓아내겠다. 그랬더니 후세인이가 아니, 쫓아내면 걔는 나중에 다시 온다. 그래 다 태워버려라.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탄야후 총리 말로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말 때문에 이렇게 그 말 됐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죽었냐? 이 팔레스타인 애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다. 아, 근데 사실 그건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그런 좀 얘기를 드는데. 했습니다. 네. 네. 자,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늘과 지하 사이에,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히틀러는 그런 기억의 말살을 당하지 않았나, 근데 악인의 최후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음모론부터 야사 그리고 정사까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준비 많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